평양의 보석 흙 속에 심장과 비녀를 묻다. 당신은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이 한 소녀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헤집고 들어와 그녀의 영혼을 조각내어 통째로 집어삼키는 광경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1980년대 평양 대동강변을 수놓았던 전설적인 무희 정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평양의 보석이라 불렀지만 그 눈부신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수용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독재자의 식탁 위에 오를 장식품으로 전락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녀의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이 국가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어떻게 유린당했는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찬란한 봄 그리고 금지된 사랑. 정화의 춤은 대동강의 새벽 안개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가냘픈 손등을 펴고 버선발로 바닥을 차올릴 때면 극장 안의 모든 공기는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멈추는 듯 했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 전체가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고 교수들은 그녀를 두고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추는 전통무용 부채춤은 가히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흰 저고리와 붉은 치마가 바람에 날리듯 펼쳐질 때 관객석에서는 탄성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인민의 박수갈채를 받는 최고의 무희였고 졸업 후에는 당연히 국가 최고의 무용단에서 활동할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안쪽에는 그 화려한 조명보다 더 뜨거운 것이 비밀스럽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급생이었던 명수와의 사랑이었습니다. 명수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바이올린을 켤 때만큼은 누구보다 기족적이었습니다. 그는 정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심장이라도 꺼내줄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습이 끝난 늦은 밤 학교 뒤편 대동강변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명수는 정화를 위해 바이올린으로 조용히 선율을 연주했고 정화는 그 음악에 맞춰 달빛 아래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체제도 성분도 계급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청춘의 순수한 사랑만이 존재했습니다. 어느 달빛 어린 밤 명수는 정화에게 작고 투박한 종이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통에서 수개월 동안 짐꾼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산 조잡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은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야, 언젠가 이 나라의 장벽이 무너지는 날 이 비녀를 내 머리에 직접 꽂아주고 싶어. 그때까지는 이 비녀가 나라고 생각하고 간직해줘.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정화는 울먹이며 그 비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억압된 체제 속에서 두 청춘이 감히 꿈꾸었던 자유이자 미래였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기숙사로 돌아와 홀로 촛불을 켜고 그 비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은빛이 촛불에 반짝일 때마다 그녀는 명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평양의 눈보라보다 짧았습니다. 정화의 이름이 중앙당 5호가의 명단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북한에서 5대 혹은 기쁨조라고 불리는 그곳은 수령의 은밀한 유흥을 위해 전국의 처녀들을 강제로 선발하는 국가 직속 인신매매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발 기준은 냉혹했습니다. 키 165cm 이상, 체중 48kg 이하, 얼굴에 점이나 흉터가 없을 것, 그리고 무엇보다 처녀일 것. 정화는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재능이 아니라 올가미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정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5호가에 선발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평생을 국가의 비밀 속에 갇혀 살아야 했고 가족들조차 그녀의 행방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1980년 가을의 어느 새벽 정화의 집 마당에 시커먼 벤츠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적을 깨는 거친 구두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부품을 수거하듯 기계적이고 냉담했습니다. 축하한다.
위대한 지도자 동지의 특별한 배려로 내가 선발되었다. 10분 줄 테니 신변 정리를 해라. 옷까지 하나 챙길 필요 없다. 거기 가면 내가 평생 보지도 못한 비단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정화의 부모님은 마당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사내들은 그를 발로 차며 밀어냈습니다. 어머니는 정화의 치마폭을 붙잡고 흐느꼈지만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말이 선발이지 그것은 산채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처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부모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온 사내들은 정화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하얀 팔목에는 사내의 손가락 자국이 시퍼렇게 멍으로 남았습니다. 끌려가기 직전 정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사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화장실에만 다녀오게 해주세요. 제발요. 여자인데. 그것도 안 되나요? 사내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3분 준다. 도망치려 하면 내 부모부터 끌고 간다. 사내들의 감시를 피해 정화가 달려간 곳은 집 마당 구석 오래된 감나무 아래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감을 따던 그 나무 명수와 처음 손을 맞잡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맨손으로 차가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피가 배어 나오고 흙이 박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흙먼지와 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명수가 준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도 그 은빛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이것까지 가져가면 내 영혼이 그 검은 궁전에서 영원히 타락해버릴 거야. 이것만은 그들에게 빼앗기면 안 돼.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은비녀를 깊은 구덩이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흙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그녀는 흐느끼듯 속삭였습니다. 명수야, 내 몸은 저들에게 가지만 내 심장은 여기 이 비녀와 함께 묻어둘게. 제발. 나를 잊지 마. 내가 어디 있든 무슨 짓을 당하든 내 진짜 마음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줘. 언젠가 내가 꼭 다시 돌아올게. 그녀가 마당으로 다시 끌려 나왔을 때 그녀의 두 손은 흡투성이었고 손톱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만 사내들은 정화를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초점이 없었습니다. 검은 차의 문이 닫히고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그 길 뒤로 소녀의 찬란했던 20년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만이 그 가슴 아픈 비밀을 간직한 채 바람에 서글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그 나무 아래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영혼 일부가 그 땅 밑에 함께 묻혀 있다는 것을. 정화가 도착한 곳은 평양 인근의 비밀스러운 초대소였습니다. 담장은 하늘을 찌르듯 높았고 철조망 위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총을 든 경비병들이 개미 한 마리 통과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겉보기엔 천국이었으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인간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거대한 도살장이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호화로움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수정으로 만든 샹들리에 외국에서 공수해온 고급 가구들. 하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소녀들을 더욱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들을 상품으로 포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모인 수십 명의 소녀는 모두 정화처럼 평양과 지방에서 차출된 보석들이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소녀, 평안도에서 온 소녀, 심지어 개성에서 온 소녀도 있었습니다. 모두 20세 전후의 꽃다운 나이였고 모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도축장으로 끌려온 양들처럼 자신의 운명을 이미 체념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행해진 것은 신체 검열이었습니다. 국가의 관리들은 소녀들을 벌거벗겨 놓고 마치 시장의 가축을 감정하듯 그녀들의 몸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점 하나, 흉터 하나까지 기록되었고 무엇보다 처녀성에 대한 집요한 확인이 이어졌습니다. 정화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수야, 내가 묻은 비녀는 아직 그 땅 밑에서 숨을 쉬고 있니?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이들은 내 피부를 만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발가벗기고 있어. 검사를 하는 여의사의 손길은 냉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소녀들은 환자가 아니라 그저 검수해야 할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녀들은 줄을 맞춰 서서 체조를 했고 아침 식사 후에는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가혹했습니다. 독재자의 취향에 맞는 화법, 걸음걸이, 앉는 자세, 미소 짓는 방법까지. 심지어 침실에서의 예법까지 낱낱이 가르쳤습니다. 인간 정화는 사라지고 오직 오뎃 소모품으로서의 기술만이 주입되었습니다. 웃을 때는 이를 보이지 말 것. 너무 크게 웃으면 천박해 보인다.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할 것. 말할 때는 고개를 15도 정도 숙이고 눈을 직접 마주치지 말 것. 하루에 12시간 이상 이어지는 교육은 소녀들의 정신을 서서히 갈아엎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고향의 부모를 그리워하는 기색을 보이면 사상 검토라는 명목하에 가혹한 처벌이 따랐습니다. 정화와 함께 들어왔던 한 소녀는 밤마다 몰래 울다가 발각되어 다음 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린 채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음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메마른 눈동자들만이 복도를 떠돌았습니다. 정화는 그곳에서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먹을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고급 중국 요리, 일본 생선에 프랑스 와인. 천만 인민이 굶주리는 동안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진미가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고향 집에서 아버지가 씹던 거친 강냉이밥이 그리웠고 명수가 건네주던 소박한 사탕 한 알이 그리웠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은 그녀의 살결을 찌르는 가시 돋친 수위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정화가 아니다. 나는 이름 없는 유령이다. 내 진짜 이름은 그 감나무 밑 은비녀 곁에 누워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특별 행사가 열리는 날, 정화는 짙은 화장을 하고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채 독재자의 연회장에 세워졌습니다. 금색으로 도배된 거대한 홀 천장에는 외국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수천만 인민이 굶주릴 때 이곳에선 전 세계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양주와 고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 앉아 비대해진 몸으로 거만하게 웃고 있는 그 남자. 정화는 그를 마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 같은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소유물을 감정하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명령에 따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명수 앞에서 추던 그 순수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시각적 쾌락을 위해 조율된 기괴하고 관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춤을 추는 내내 그녀는 환각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흙을 뚫고 나온 은비녀가 자신의 가슴을 사정없이 찌르는 환각을. 연애가 끝나고 어두운 방 안으로 불려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인간의 온기가 아니라 짐승의 탐욕이었습니다. 국가라는 권력이 한 여인의 가장 신성한 영역을 짓밟는 순간 정화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흙, 축축한 대지, 그리고 그 속에 고이 잠든 녹슨 비녀의 감촉을 말입니다.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혼은 저 멀리 평양집 마당 감나무 아래 있어. 거기가 진짜 내가 사는 곳이야. 궁전의 밤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시간은 공평하게도 독재자의 놀이개들에게도 흘렀습니다. 5년, 10년, 15년.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정화의 팽팽하던 피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대동강 물결 같던 춤사위는 관절의 통증 속에 멈췄습니다. 젊음이라는 효용 가치가 다하자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은 그녀를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새로운 소녀들이 계속 충원되었고 나이든 여성들은 하나둘씩 초대소에서 사라졌습니다. 오호댁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사회로 돌아온 그녀에게 훈장이 아닌 주홍글씨였습니다.
그녀는 평양의 화려한 중심지에서 밀려나 함경도의 어느 낡고 차가운 탄광 마을의 배급소 직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국가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는 평생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정기적으로 그녀를 찾아와 신문했고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은 물론 금지되었습니다. 그녀는 국가에 사용된 물건이었고 폐기될 때까지 격리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명수의 소식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군대에서 전사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정화를 찾으려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흉흉한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어떤 탈북자는 그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이미 오래전에 처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알던 보석 같은 소녀는 없고 눈동자가 파들파들 떨리는 낯선 노파만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매일 밤 잠들기 전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비녀의 모양을 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흙 속에 묻어두었던 그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을 상상하며 그녀는 무너지려는 정신의 줄기를 붙잡았습니다. 그것만은 아직 거기 있어. 내 마음 한 조각이 아직 살아있어. 1990년대 중반 북한 땅에 몰아친 고난의 행군은 죽음의 그림자를 온 강산에 드리웠습니다. 배급은 끊겼고 길거리에는 꽃제비들의 시신이 즐비했습니다. 탄광 마을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어 죽을 쑤었습니다. 정화 역시 굶주림 속에 사경을 헤맸습니다. 몸무게는 35kg까지 떨어졌고 걷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동료들이 쥐를 잡아먹고 풀뿌리를 캐 먹으며 버틸 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내 고향 마당에 비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죽을 수는 없다. 내 영혼의 조각을 찾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 이미 환갑을 넘긴 노구였지만 그녀는 어둠을 틈타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강물은 차가웠고 경비병들의 서치라이트는 그녀의 등 뒤를 악마의 눈처럼 훑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옆에 있던 일행이 쓰러지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평양 집 마당 그 늙은 감나무 아래. 중국에서의 숨어 지내는 몇 년 그리고 동남아를 거쳐 마침내 당도한 대한민국. 하지만 그녀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도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계는 여전히 1980년 가을 그 검은 차에 실려가던 새벽에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남북의 관계가 잠시 열렸던 어느 해 그녀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어 평양 근처 고향 마을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은 고향집은 이미 반쯤 무너진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 많던 사람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집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단번에 그곳을 찾아냈습니다. 비바람에 꺾여 그루터기만 남은 늙은 감나무. 정화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늙어버린 손은 떨렸지만 흙을 파헤치는 동작만큼은 1980년 그날의 소녀와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왔어. 정화가 왔어. 40년 만에 돌아왔어. 손톱이 깨지고 흙먼지가 눈으로 들어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정적 속에 그녀가 흙더미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검게 녹슬고 구부러진 쇳덩이 하나였습니다. 한때는 은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을 명수가 평생의 사랑을 맹세하며 건넸던 그 비녀였습니다. 정화는 그 녹슨 비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비녀는 이미 제 기능을 잃었고 가치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그녀에게는 유린당한 자신의 전 생애를 보상받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명수야. 보이지? 내가 지켰어. 내 몸은 그들에게 더럽혀졌어도 내 마음은 이 비녀 곁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녀는 녹슨 비녀를 자신의 백발 사이에 꽂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평양의 보석도 옷대개 번호도 아닌 오직 사랑하는 남자의 여인인 정화로 돌아왔다는 것을요. 독재자는 그녀의 삶을 훔쳤고 체제는 그녀의 청춘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내 훔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흙 속에 묻어두었던 한 인간의 진심과 기억이었습니다. 정화는 폐허가 된 마당 한가운데서 등을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력에 맞서 끝내 자기 자신을 지켜낸 인간이 거둘 수 있는 가장 장엄한 승리였습니다. 70년의 증언 마이너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묻혀버린 사연들은 이제야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화의 손을 빌려 흙을 파헤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70년 동안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들의 비명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기억해 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 녹슨 비녀는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묻혔습니다. 당신은 이 비녀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흙 속에 묻어도 썩지 않는다는 것을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없이 살다간 시니어인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가진 유일한 힘인 기록으로 그들의 억울한 죽음에 작은 꽃 한 송이라도 바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세상에 퍼지는 만큼 잊힌 영혼들의 눈물도 닦여질 것이라 믿습니다.